제 162차 우리 가실련 오픈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손은민 교수님께서 지금 그 현장 사정 때문에 저한테 일단 오프닝을 부탁하셨고요. 올해 가실련 오픈 포럼의 주제는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탐색, 또 어떤 우리 과학 커뮤니티 쪽에서 이제 그런 방향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주제로 잡았고요. 그래서 계속 새 정부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의 그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쭉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제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국가 전략기술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기술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 2번에 걸쳐서 오픈 포럼을 마련했고요. 첫 번째는 우리 내부의 안중모 교수께서 국가 전략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배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해난 과제라든지 어떤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해서 특히 핵심 생태계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굉장히 좋은 발전을 해주셨고요. 이제 2번째로 국가 전략기술을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그 주체 중에 하나가 정부 출연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출연연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수장을 모시고 또 그분이 바라보는 또 철학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철학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논의를 하면 아마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다 전부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오픈 포럼은 윤석진 키스트 원장님 발제 그다음에 3분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은미 과실련 상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련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은미입니다. 1년 동안 과실련의 오픈 포럼도 정말 끊임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제에 대한 어떤 맥락도 있었지만은 어떤 참여에 대한 거랄지는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은 점차 기록에 남는 과실련 TV를 통해서 또 많이 확산되리라고 보고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의 성패가 바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실련 162차네요. 오픈 포럼에서도 이러한 미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바쁘신 연말 일정, 이렇게 흔쾌히 발제를 승낙해 주신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늘 패널에 자주도 와주시고 접속해 주시고 윤지은 경희대 교수님, 그다음에 원미숙 동의대 교수님, 저희 과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송환업 퍼스텍 기업 협업센터의 부센터장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접속하신 분들이 과실련의 각 번역 공동대표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좌장을 계속 맡아주시고 이 포럼의 또 기획과 진행을 맡아주신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 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님, 늘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원민 집행위원장님 늘 사회를 보셨는데요. 오늘 좀 접속이 원활치 못해서 이 자리에는 같이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의견들이 좀 오가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실련은 앞으로도 정책 방향 그리고 이행 방향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도해가는 그런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임 대표님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우리 윤석진 원장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본부 본부장을 맡으실 때 제가 만나 뵙고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역시 제 짐작대로 결국 키스트 원장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시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애정이 너무나 크셔서 저는 사실 많은 기대를 했었고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우리 이윤 원장님께서 이 현장, 아무래도 현장 출신이다 보니까 연구 현장의 계획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전문가들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연구개발 현장이 워낙 발그치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내셨는데요. 우리 윤 원장님은 전기공학이 전공이시고요. 쭉 전기공학 쪽으로 이렇게 일관된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한국가총회 지금 부회장도 또 맡고 계시고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차세대 이 전지 초객차 R&D 전략 기획총괄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고요. 또 뭐 국가과학기술 수준평가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현장을 대표해서 국가과학기술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데 저희 과실련 초쪽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장님의 발제를 들으시고 나중에 우리 패널 분들은 또 별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발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키스트 윤석진입니다. 자, 잠시 자료를 좀 올려야겠습니다. 예, 사실 얼마 전에 그 안현실 그 소장님으로부터 그 과실련 포럼에 발제를 해달라고 그러셨길래 저는 그냥 두말 하지 않고 우리 안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승낙을 했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엄청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국가 전략 기술이 있는데 그 출연연 원장으로서 또 키스트 원장으로서 좀 할 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사실 작년에 선진국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던 한 해 같아요. 과거에 그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유례 없이 격상이 된 대한민국, 누가 뭐래도 과학기술의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다른 선진국들과 경쟁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고요. 그런 차제에 이제 기술 패권, 미국과 중국에서 촉발된 기술 패권 시대. 이제 과학기술이 과거에는 경제 수단의 하나의 기본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국가 생존의 관건이 되었다고도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술 주권 시대 생존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제 내용에서는 우리 R&D, 그러니까 과학기술계에 많이 누정되어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우리의 그 현실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그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로 먹고 살 수 있다. 또는 아무런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 사실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고래등 싸움에 새우가 터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새우가 고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국과 중국의 아래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뭐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걸로 해서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가 원치는 않았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의 그들만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로 선진국으로 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고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뭐 이거 많이 이미 자료가 나와 있는 거죠. 국가 R&D 규모라든지 이거 보면 그 사실 R&D 투자 비중은 이스라엘하고 한국, 우리나라하고 거의 1, 2등을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규모면으로 볼 때는 미국의 7분의 1배, 뭐 일본의 뭐 한 반 정도 되는. 근데 그런 걸로 해서 그 R&D 투자 비중만 가지고는 우리가 과학기술을 대처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옆에 제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네이처 인덱스 상위 연구기관 수, 요거에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미국, 중국, 독일, 뭐 영국, 일본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한국이 연구기관 수가 이 수월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왜 이걸 더 중요시 여기냐면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일 때는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다른 선진국의 어떤 걸 갖다가 우리가 제조기술 1등으로 사실은 오늘날 만드는 건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장 고민이 그런 거죠. 이제는 답이 없는 시대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준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는 약 지금 한 3.3년,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제가 여기 그 우리 소장님이 안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한 4년간 지금 기술 평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건 일관성 있게 그 통계를 쭉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엄청나게 추격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훨씬 추격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12개 전략기술 분야 중 IT라든지 2차 전지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거의 경쟁이 어렵습니다. 뭐 양자 정보통신, 양자 컴퓨팅은 한 63% 정도가 되고요. 뭐 우주 발사 나로 성공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사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전략기술을 12개를 놓았지만 12개 모든 분야가 다 가야 될 거냐 하는 건 참 고민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 얘기를 해봐요. 기술 주권 시대, 진짜 주어진 연구원 수, 주어진 연구비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거냐, 생존 방식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와 맞춰서 앞으로도 이런 게 유지 가능할 거냐, 또 이렇게 하려면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진짜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R&D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출연연이 이 키스트가 66년에 설립이 된 출연연 역사가 되고 있죠. 한 50, 거의 이제 60 한갑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출연연의 역할은 어떤 것이 돼야 되고 또 거버넌스도 살짝 한번 제가 건드려 볼까 해요. 사실 이 거버넌스 문제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국가 전략기술을 우리가 국가 과학기술 자문위 회의에서 12개 전략기술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서 이 정부 의지의 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 선도, 그러니까 초격차를 가져올 분야는 혁신 선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도전, 필수 기반, 뭐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 추진 방향은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연연이 하나의 산학연 거점이 돼서 이걸 해보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협력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분야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R&D 규모에 비해서 또 연구원 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열세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저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네덜란드의 ASML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네덜란드가 슈퍼을입니다. 노광 장비, 초미세 공정, 필수 장비를 독점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여기에만 매달려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노광 장비 기업 네덜란드의 ASML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의 하나의 큰 대명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12개 전략기술 모두 다 끌고 갈 수는 없다. 또 그중에 50개 세부 중점 기술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슈퍼을이 될 기술을 분명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임무 중심의 투자를 집중화해서 진짜 슈퍼을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첫 말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R&D 이 펀딩 시스템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연구 개발 사업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금은 연구비가 30조 원이라는 연구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출연연 같은 경우는 25개 그러니까 국가과학수연구위의 산하의 25개 출연연 산하의 연구비가 약 한 5조 정도 됩니다. 근데 5조 연구비가 전부가 다 뭐냐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연구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답이 없는 연구, 수월성 있는 연구면 역시 시설과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일회성의 예산 투입을 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략 기술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은 물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임무 달성을 위한 액션 플랜은 정확하게 목표 시점을 기반해서 기술 레벨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떤 출연연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 기술을 한다면 혁신 역량을 극대화할 거버넌스. 과거에 그냥 어떤 공정이라고 그래서 그 R&D를 공개에 모집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 기술 과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출연연도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고 그 보완할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각 기관마다. 그런 경우는 스포크 앤 허브 개념으로 그러니까 주관기관, 보조기관 개념으로 협력 체계를 이끌어 가야 된다. 마냥 경쟁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혁신본부장 주관으로 또 출연연 그 교원장들 모여서 얘기한 얘기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성 기반으로 과제를 내지 말고 협력 기반의 그런 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R&D 시스템 혁신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저 세 가지 이 규모를 지금 보는 건데요. 진짜 임계 규모가 12개 전략 기술을 할 수 있을 거냐.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죠. 키스트 해봤자 연구 인력이 아니 정규 인력입니다. 정규 인력. 그러니까 R&D 연구 인력이 한 600명, 행정 보조가 한 400명,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평가를 하게 되면 논문 특허, 기술료 이런 정량 평가로 해서는 과연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냐. 그다음 세 번째는 출연연의 연구 환경은 되게 황폐화되어 있어요. 뭐 공공기관에 포함이 돼 있어서 뭐 비정상의 정상화 뭐 이런 측면에 가지고 거의 그 출연연의 연구자의 자존심을 많이 깎아 버렸죠. 또 옛날 방식의 개발도상국가 때 답이 있을 때는 막 한 사람의 리더가 나를 따르라는 식의 그런 그 문화라는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서는 임계 규모를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로스 알라머스라든지 일본의 리켄이든지 아이스든지 다 이건 3,000명, 많게는 14,000명이 됩니다. 자, 한국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애트리가 2,400명입니다. 근데 애트리 2,400명인데요. 이거 많다고 해서 지금 규모를 줄이고 있어요. 키스트 1,000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옆에 보시면 시카고에 퀀텀 그 양자 기술 확보를 위해서
퀀텀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연합을 만들어서 또 대규모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기관들 간의 어떤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개방형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감히 기관 간의 벽을 허물어서 이제는 12개 전략기술은 분명하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키스트 한번 볼게요. 키스트도 양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자 기술은 양자 이득을 보여준 데는 딱 3개에서 2군데밖에 없어요. 양자 이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양자 퀀텀의 그 비트 수 5비트가 표준연이 했고 키스트가 2비트를 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슈퍼컴이나 그런 것이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걸 쇼잉한 데가 IBM하고 미국의 IBM하고 캐나다의 자나두라는 2개의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양자 기술은 물리, 컴퓨팅, 맴스 모든 분야가 총괄적으로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스트가 그 양자 기술 관련된 것은 개방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해서 따로 우리 그 기관구요 사업으로 예산을 받았고요. 우리 기관구요 사업을 통해서 산하겸 산업이 분명히 참여를 해야 되고 학교 연구소가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 개방형 연구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한 2월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출연연 최초로 한번 해보는데 이게 아마 그 출연연의 미래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뭐 표준연, 애트리, 키스트 요거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의 그 기술 카테고리 내로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추진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거 흔쾌히 응해주어서 그 연구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평가제도는 사실은 80년대나 2000년대나 2020년도의 문제점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미 답도 나와 있는데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유의미에 맞는 평가 또 수월성을 낼 수 있는 평가제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관 임무 중심 평가는 지금 우리 출연연이 기초원청, 공공 R&D, 산업계 협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것도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있죠. 기초원천인데도 논문 수, 뭐 기술료, 뭐 이런 것 가지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연연 전체가 다 개인 평가를 기반으로 그 기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평가를 논문, 특허, 로열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 쓸데없는 특허 또 쓰레기 같은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천편일률적인 줄 세우기식 평가를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원장이 돼서. 이건데요. 그 공공기관의 지침 편람회 보게 되면 공공기관은 S, A, B, C, D 5단계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S가 5%면 D도 5%입니다. 개인 평가를. A가 10%면 C도 10%입니다. 나머지 70%가 B입니다. B. 그러니까 옆에 연구원이 동료가 아니고 경쟁자예요. 그리고 논문 SCI 무조건 SCI 논문 한 편을 쓰면 뭐 2점, 뭐 3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이처 사이언스 셀 슈퍼 논문을 쓰게 되면 30점. 근데 1년 단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이처 사이언스를 딱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아주 쉽게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SCI 논문을 다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제가 연구위에 있을 때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SCI 논문이 한 60만 개 정도 내요. 60만 개, 50만 개. 이거 논문 출판비로만 해도요. 그 출판사의 하나의 거대한 스폰서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논문 특허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평가에서. 그래서 분야 맞춤형 수월성 지표로 다 갔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기준을 우리 원 자체에서 기준을 JCR 랭킹 2% 이하 논문, 네이처 사이언스 셀지 요것만 수월성으로 제시를 했고요. 각 분야에 맞게 수월성 지표를 만들어가게 맞춤형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평가를 5단계에서 2단계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SA 원래는 SB입니다. SB SB인데 전체 연구원을 B로 놓고 S만 20%로 뽑아내는 수월성 있는 연구자만 20% 뽑아내는 그런 걸로 택했습니다. 근데 SB라고 하면 연구원들의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모든 연구원은 다 수월성이 있는 거고 우수하고 그중에 수월성 있는 연구자 20%만을 뽑아서 평가를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올해 두 번째 합니다. 근데 이 절대 D는 출연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이건 그 교수가 교수로서의 최소한의 의무 평가 시수가 있듯이 연구원도 그 연구원의 최소한의 도리, 의무를 했는데 세팅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우리 키스트 연구원의 600명 중에 3%가 해당이 됐어요. 18명. 근데 작년 평가를 해보니까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3명이 2년 연속이 아니도 또 한 번 절대 D를 맞으면 다음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 주기도 매년 하던 것을 최대 3년으로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3년 단위 평가를 받겠다. 그래서 3년 만에 네이처 사이언스 셀 또는 뭐 기술료 10억 이상라고 한다면 그거 평가를 해주는 걸로 했어요. 장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 그랬더니 작년에는 성과가 별로 잘 안 보여요. 근데 금년에 보면 분야별 1위 논문이 이건 잠정적입니다. 이보다 더 수치가 높을 거 생각을 해요. 분야별 1위 논문이 약 한 우리가 키스트가 SCI 논문이 한 900건 정도 나옵니다. 900건 정도 나오는데 162편 나왔고요. 슈퍼 논문이죠. 임팩트 팩터 2+20 이상인 논문이 약 한 40개. 근데 기술료도 이 출연료 우리 키스트는 기초 원천을 하는 연구기관이지만 이 기술료도 이제 우리가 시니어 연구원들이 주로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 기술료도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 잠정 80억인데 금년 키스트가 최초로 아마 한 100억 가까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창업 기업도 제가 원장으로 있는 3년 사이에 20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평가 하나만 이렇게 바꿨고 또 어떤 창의적 연구 환경만 만들어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제도 혁신은 진짜로 이 출연료이든지 다른 기업, 제가 삼성전자에 가서도 제가 강의를 하면는데 이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이렇게 바꿔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LG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 시스템에 맞게 평가를 꼭 해야 된다면 돈을 주는 사람들이 기재부나 국민들이 꼭 보는 거라면 이제 수월성 있는 그런 평가제도로 가야 된다.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이 수월성 있는 연구는 이 환경 조성이 제일 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두려움 없는 조직, 수평적 조직을 제가 표방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과 정책을 토론하고 또 제가 설득하고 이러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뭐 성장 지원도 우리 뽑아서 그러니까 신입 연구원으로 와서 어떤 리더급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도 제가 지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구 환경도 엄청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정부에서 제가 발로 뛰면서 우리 기왕부여 사업, 그러니까 정부에서 럼섬으로 주는 기왕부여 사업이 한 1,000억 정도 제가 원장이 되면 1,0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내년도에는 한 1,300,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 다른 출연연이 키스트만 너무 뭐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이 대학 교수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좀 세워주는 걸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껏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멘토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이제 제가 이 출연연 역할과 하나의 제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연이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의 주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6년에 설립이 됐을 때 키스트 초대 소장인 최영석 그 소장님은 미국에 가서 그 연구원들 리크루팅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받으려면 키스트에 오지 말아라. 조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했던 데가 출연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출연연이 국가 전략기술을 수행할 하나의 그런 거점, 허브 역할을 하려면 결국은 저는 이 세 가지가 꼭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R&R을 role and responsibility, 이게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는 기관이 좀 많이 있죠. 이런 걸 뭐 전략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이 출연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R&D 이 수행의 거점 역할, 산업과 대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율제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미래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임무 지향 과제 도출 등 그 think tank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는 단순하게 그 출연연 각자가 산할 게 아니고 진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그런 그 연구기관으로 그 탈바꿈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마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 제주도 혁신학교에 가서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연구회, 국가과학기술 연구회의 산하에 25개 출연연이 있잖아요. 전 세 가지로 한번 다시 봤어요. 그런데 이 국가과학기술 연구위가 옥상 옥이라고 한다면 진짜 25개 출연연이 하나의 단일 법인, 지금 법인이 25개란 말이에요. 그냥 연구인은 움브렐라 형태의 하나의 그 연구 지원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행정조직.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보면 단일 법인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장점은 임계 규모 확보라든지 전략기술 뭐 대처라든지 또는 어떤 임무 지향성 조직으로 가려면 저는 이 단일 법인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1998년, 2000년도에 처음에 그 연구위를 만들었을 때 기초 원천, 공공, 뭐 대형, 산업기술 세 그룹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한번 그 기초 원천하고 산업기술 쪽으로 한번 재그룹핑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것도 문제가 과거로의 희귀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명확화할 수 있고 또 맞춤형 지원 체계가 되지 않겠나. 이 산업기술로 분류되는 그 연구기관은 산업 속에 내재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나 홀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임무 중심으로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개방형 양자기술연구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출연연을 한번 흔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것도 근데 실현 가능성은 아마 이런 연습을 많이 하고 나서 시스템이 약간 좀 루즈해진 상황에 나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는 진짜 그 융합 협력이 용이하고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요 세 개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같이 작은 그 출연연들은 연구 인력이 200명도 안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이제 다른 선진국하고 경쟁할 수가 없어요. 키스트도 연구 PI 그룹이 600명이라고 하지만 키스트는 또 종합 연구 기관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월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해야 되는데 저는 물리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이게 경계를 허물어 가면서 차차 그 니즈에 기반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인데요. 지원 철학을 한번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재부, 기획재정부 관할에 공공기관 정책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공공기관 정책국에 관할하는 그 공공기관이 약 한 320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라든지 우리 과학기술 그 연구의 산하에 그 공공기관이 합치면 한 90개, 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빠져나오면 그네들 말에 의하면 공공기관 정책국이 유지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거기서 인력도 관할하게 되고요. 연구비도 또 혁신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이 이 자율과 책임을 이제는 그 강화해야 되고요. 안 되면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되게 하지도 않고 책임도 잘 못 물고, 그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한 예를 들면요. 출연연 책임연구원이 KTX 특실을 못합니다. 대학 교수님은 특실 탈 수 있어요. 해외 학회 출장 갈 때도 지금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임원만 탈 수 있어요. 원장인 저하고 옛날에 감사했던 분만 비즈니스 탈 수 있어요. 비즈니스. 다른 분들은 그냥 이코노미 타야 되는데 제가 우리 출연연의 책임연구원들이 비즈니스 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출연연 누구도 연구원도 자기 연구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비즈니스 타면서 연구비를 많이 쓰려서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탈 수 있는데 안 타는 거하고 탈 수 없으니까 못 타는 거하고는 이게 자존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키스트 원장이라 좀 그런 얘기 못 합니다. 너무 쫄짜내서. 상당히 참 저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출연연의 그 자존감을 좀 올려줄 수 있는데 너무나 그 간섭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R&D 예산도 이번에 그 인수위에 저 이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기재부에서 혁신본부로 완전히 가져오는 거. 그런데 이거 여전히 못 놓죠. 그러니까 혁신본부가 아까 프로그램 위주, 과제 위주로 그 예산을 배분하는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재부의 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연연 위상을 제가 말하는 건데 진짜 공공기관이 아니고 독립성, 자율성. 그래서 창의적인 그런 연구기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거 제가 인수위 때 그냥 그 교육과학 쪽에 묻혀 있으면 하나의 희망사항인데 이걸 그 경제분과 2분과로 끌고 가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끌고 가지 못하고
그냥 또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돼야만이 이 출연연들이 그 자율과 자율성을 기반해서 창의적 연구를 하고 이런 책임성도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안 돼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 말씀을 드렸지만 키스트는 아무래도 다른 출연연과 달리 키스트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5단계 경쟁 방식의 그런 평가를 2단계로 바꿀 수 있는 것도 키스트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과기부에서 다른 출연연에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출연연이 아시다시피 노조가 개입이 돼 있어서 평가 방식 하나도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키스트는 노조원에 가입되어 있는 게 행정 부분의 그 구성원들만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연구원은 노조가 없습니다. 제가 그 연구원들 일부가 그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키스트 태생부터 어떤 자존감 얘기를 하면서 그걸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키스트니까 연구원들의 노조 없이 지금 이런 혁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키스트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큰 주제가 이제 국가전략기술을 해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서 출연연의 어떤 역할과 미션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답변은 조금 생각하셨다가 맨 마지막에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패널 우리 세 분을 모셨거든요. 우선 첫 번째 우리 패널로 우리 윤지웅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지웅 교수님은 현재 가실련 공동대표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조정전문위원이시고 한국공학관리원 정회원 그리고 2024년 한국정책학회 내후년인가요? 2024년 한국정책학회 회장 당선이 최근에 되셨죠.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자, 윤지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윤 원장님의 발표 너무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두 가지만 첫 번째, 출연연에서 정부의 규제나 관리 때문에 겪으시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그 대학교도 최근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 비행기 타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편 교수도 경희대학교는 비즈니스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규제가 이제 출연연들의 규제를 적용하면서 출연연은 비즈니스 안 타는데 왜 교수들은 비즈니스 타느냐 이렇게 또 규제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향 평준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뭐 비행기표 보여줘야 되고요. 거기에 사실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기업은 비행 시간에 따라서 비즈니스 탈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8시간 이상이면 비즈니스 누구든지 타시고 그 이하면은 덜 피곤하니까 그냥 안 타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산업공상의 공무원의 계급적인 생각이 계속 민간의 영역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 철학 자체를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제가 인상 깊고 또 과거에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출연연의 통합법인 이슈인데요. 그 얘기는 과거에도 좀 나왔었던 얘기인데 이제 출연연구소의 구조적인 측면을 정말 혁신적으로 한번 가져가자
라는 생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동감하는데 참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거기에 전제 조건들 여러 가지 사실 임금 체계라든가 승진 문제, 평가 제도의 상이한 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공감대와 작업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임무 중심형으로 한번 소프트하게 기능별로 재구성하는 안도 상당히 좋은 안이신데요. 그것이 되려면은 저는 과학기술연구회의 기능과 역할 자체도 같이 바뀌어서 이 기획재정부에서 소위 이 연구 R&D의 소위 기관들 또는 과학기술 관련된 기관들을 아예 그냥 분리 관리하는 분리해서 기재부로부터 아예 그 권한을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거는 결국 기재부가 뭐 하지 않겠죠. 기재부는 계속 공공기관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 원장님 발표 속에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시간상 일단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정말 고쳐야 될 규제 체계 그리고 관리 철학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말 누군가가 결단을 좀 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토론을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윤석진 원장님께서 네, 메모하고 이- 있어요. 네. 예, 윤지영 교수님 아까 아마 질문을 못 하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과실련 우리 오픈 포럼에서는 무슨 말씀 있었나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원장님은 전혀 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지금의 기재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핵심본부,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가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물론 또 맨 위에 보면 이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게 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청시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 출연연구소의 어떤 그런 미래라는 게 정말 가능한지 위에 윗대가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파격적으로 수평화시키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게 핵심 골자인데 우리 윤정 교수님 워낙 점잖으셔가지고 점잖으셔서 저렇게 이제 애둘러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중에 하여튼 답변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두 번째 패널로는 우리 원미숙 교수님인데 지금 우리 원래 화학 전공이시고요. 지금은 동의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 전에 이제 한국 기초과학 지원연구원의 부산센터 소장을 하셨고 부산대학교 계명교수도 하셨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제7대 회장도 이렇게 역임을 하시는데 우리 원미숙 교수님 예, 시작하십시오. 예. 예, 저는 출연연에 오래 근무하다가 은퇴를 하고요. 대학으로 왔는데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요. 답답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키스트라는 그 연구소가 굉장히 부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최근에 S와 A 평가 제도 확실하게 바꾼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냥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월급의 1% 기부받아서 수월성 연구에 투자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키스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 좀 해봤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참 키스트는 확실히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느낀 부분은 우리가 통합도 좋고 뭐 어쨌든 다 좋은데 실제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연연이 전략기술을 만들고 또
아레나를 만들고 또 출연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이런 모든 것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일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인력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마도 출연연이 다 수장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력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력 문제 해결 방안은 아까 뭐 그 윤지웅 교수님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문제지만, 결국 기재부가 우리 출연연을 자꾸 흔들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기타 공공기관에서 빠질 수 있어서 실제로 어떤 우리 뭐 인력이라든지 또는 예산 이런 것들을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으면 훨씬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으로 거기에 따른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어떤 출연연이 뭐 어떤 임무지향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을 그 출연연 원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그 전략기술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쨌든 키스트 자체의 전략기술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키스트가 지향하고 있는 전략기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개방형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 개방형 혁신이라는 것은 계속 많이 진행을 하고자 노력해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출연연간에 뭐 융합연구도 하고 이랬었는데, 실제로 융합연구를 했을 때 산학연하고도 관계있고 출연연간 융합연구도 진행을 했지만, 이게 과연 정말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가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예 다른 룸을 두어서 거기에 융합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융합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이런 융합연구는 진행하기가 어렵고 개방형 혁신이란 게 참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좀 해봤고요. 많은 경우에 융합연구라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지만, 융합연구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표방해서 과제를 키워서 예산을 많이 받아간 다음에는 다시 N분의 1을 해서 다시 연구를 진행하고, 마지막 보고 단계에서 다시 N 플러스 N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다 제안은 해주셨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원미숙 교수님은 뭐 출연연의 현장 연구자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원장님하고 아마 통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패널리스트는 포스트 기업 협업센터 부센터장님이신데요. 우리 송완혁.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송완혁 부센터장님을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그 포스텍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산학연계센터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헤드를 맡고 계시고요. 또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아마 잘못했을 때 이 제재 처분이 내려지는 모양인데, 연구를 뭐
뭐 연구비와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이런 제재처분 평가단의 또 외부위원도 맡고 계시고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접비 산출위원회 위원도 맡고 계시고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 우리 송환업 부센터장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대학의 그 직원으로 쭉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대학에서 이 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직원이지만은 정책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지금 예. 대학에 이제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산학협력의 이제 전담 조직인데 그 2003년도 산학협력단 만들었을 때 제가 정책연구 책임자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산학협력단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간접비 제도도 제가 세팅을 했었고 그리고 산학협력 기술 지주회사라든지 TLO 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기획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쭉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을 연구를 예.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미션 이슈 자체가 출연연이다 보니까 출연연 관점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키스터 윤 원장님 말씀은 참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대학에서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이라고 하는데 대학사에서 이슈는 뭐냐 하면은 터프 기술이라고 또 좀 최근에 제가 이슈를 던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 포스텍도 링크 사업단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링크 사업단에 제가 GP를 제가 총괄했었는데 제일 하드로 내세운 것이 차세대 터프 기술입니다. 그 포스텍이 차세대 터프 기술의 선도주자가 되자는 관점에서 제가 발전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터프 기술이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해 가지고 차세대 전략 기술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대학사에서 말하는 개념인데요.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획기적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 그런데 커다란 비용이 소요되지만은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기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냐? 뭐 20세기 이전에는 제철 기술, 전기, 반도체,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터프 기술 개념이고 21세기 터프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뭐 첨단 제조,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청정 에너지, 그리고 양자 컴퓨팅 이런 거를 이제 대학 사회에서는 차세대 터프 기술이라 해서 하고 있고 그 대학 사회에서 근데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차세대 특허 기술이요, 특보 기술이요. 터프 기술이라 그럽니다. 터프. 터퍼? 네, 터프. 예. 뭐의 약자죠? TOUGH. TOUGH. TOUGH 터프. 예. 터프 기술. 타프. TOUGH라 그럽니다. 네. 여기 이제 터프. 2020년에 가장 최근에 네네. 나온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마 전략적 국가 필수 전략 기술하고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대학 사회에서는 이런 기술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학교 제 포스텍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 박사님께서는 이제 이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 캐스터 사례를 하시면서 이제 인계 규모를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계 수용계라든지 개방형 연구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기부는 대부분 가기부 산하기관들이 출연연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이 산업계 수요를 연계한다든지 개방형 연구 조직을 이걸 저희가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관점을 봤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법의 체계가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 그 가실련에서 2021년도에 저희가 가기부로부터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연구 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했었는데요. 기존의 가기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법이 기존의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거의 산주법이라고. 협동연구개발촉진. 예, 거기 지금 거의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지금 옛날에 만들어져 가지고 네. 용어도 조금 올드한 용어고 그래서 네. 2021년도에 가기부 국장님하고 협의했을 때 이걸 리폼을 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저희 연구진이 한 6개월 걸쳐 작업을 해서 거의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법이라 해서 법 조항을 전부 다 바꿨는데 그게 그때 채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정권 말기라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의 그 뭐랄까 개방형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가기부에 갖고 있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학대 개편해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법이라는 체계로 해서 거기 보면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력 교류라든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R&D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새로 담겨 있습니다. 저희 정책연구진이 그 당시 다 담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사장이 돼붙죠. 쉽게 말해 제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계부 차원에서 나서서 출연연이 진짜로 하고 싶은 것들은 이 법에서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런 법을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출연연이 개방형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도만 바꾸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게 뭐 다부처가 가계부 산하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보지를 않고 이미 저희가 그 당시 연구할 때도 여러 국가의 사례들 다 조사해서 최고의 그 법학 전문가들 모셔서 법을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로 개방형 혁신 연구 조직의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당시 연구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히스토리를 제가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제 가실련 이름으로 제가 연구를 했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서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이 연구 조직을 하려면은 인계 규모를 확대하려면은 저 앞에 또 그리 저희가 온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력을 어떻게 저희가 쉽게 말해 인계 규모를 인력을 확보할 것이냐. 그렇다면 부족한 인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출연연에서 대학으로 가는 하나의 단편항적인 인력 유동성밖에 없는데 인력 유동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거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개정 시에 제일 강조했던 것이 교차 소속 제도입니다. 교차 소속 제도란 것은 뭐냐 하면은 일본에서 2014년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차 소속 제도란 것은 출연연에서 기업에서 출연연, 출연연에서 대학으로 가는데 겸임직이 아니고 파견직이 아니고 정규직을 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정식 직원으로서 출연연에서 6개월, 기업에서 6개월, 쉽게 말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성과급은 기업에 출연연에서 기업으로 가서 했을 경우에 성과급을 또 별도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출연연 박사들이 6개월을 기업에 가서 산학 공동 연구를 해서 성과를 올리면은 기업에서 거기에 대해서 CTO로서 보상을 해드리고 그 6개월에 서 어느 성과 되면 다시 출연연으로 복귀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거의 3년에서 4년에 걸쳐 가지고 시행착오를 다 겪은 걸 다 세팅을 해서 2014년도에 초안을 만들었던 교차 소속 제도를 2017년도에 보완하고 최근에 또 2020년에 다시 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까지 겸임으로서 끝나고 파견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을 실질적인 유동하는 요원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인력 유동화의 현실은 정규직 신분을 가져가면서 실제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불가능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교차 소속 제도가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도입이 돼서 실제로 우리 출연연에서 연구진들이 산학연의 유동성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 실질적인 하나의 장이 될 수 있으면은 더 개방형 혁신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 발제 전 상당히 재밌네요. 아까 터프도 그렇지만 이 교차의 소속제도. 이 개념을 이게 국가 전략 기술을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정부 출연연구소든 대학교든 기업이든 결국은 플랫폼을 형성해서 결국은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력 교류와 관련한 획기적인 제도 도입 없이 유동성이 없는데 뭐가 그게 서로 모여서 뭘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원장님 요 세 분의 패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말씀해 주신 세 분께서 좀 저한테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윤지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좀 저 대학 교수들도 똑같이 또 출연연을 닮아간다. 여기 하향 평준화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통합법인의 필요성은 저도 지금 이 과실련에서 제가 발제를 할 때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상 얘기를 하는데 출연연 원장들끼리 모여서 딱
모이면 그 얘기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기관, 아까 우리 원미숙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기 기관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기관고유 사업 한 1,200억 중에 약 한 250억은 이미 주변에 있는 대학하고 다른 출연료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원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50억을 우리가 옛날에 80억 그 미세먼지 관련한 연구 우리 기관고유 사업으로 80억 기관고유 사업을 잘 모르실 텐데요. 기관고유 사업은 정부에서 딱 돈을 기관의 고유 미션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 돈은 자기 기관만 쓰는 거고 다른 외부는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저는 과감히 키스트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250억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속 구성원들한테 키스트가 50억을 쓰면 100억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통합법인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부서 내에서도 연구소장들 간에도 눈치를 보고 자기 소속 연구소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도 그건 기관장인 원장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스템은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 임무 중심별로 그 어떻게 보면 통합법인이 안 된다면 저는 개방형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최근에 총리 주재한 회의장에 가서 금방 그 우리 저 윤지웅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원미숙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송환업 센터장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개방형 혁신 문제를 시스템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산학협력 촉진법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출연연의 연구원이 대학 교수의 교수로 갈 수 있습니다. 풀타임 교수로. 그러니까 소속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임 교원으로 TO를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육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리 주재 회의에서 이 전략기술이든지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크리티컬 매스가 작은 마당에 이걸 키울 수가 없다면 산학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산업계에서 교수로 갈 때 겸임 교수, 무슨 석좌 교수 이게 다 띄고 교수로 전교를 한다 해가지고 총리가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 꼭 하겠다고. 그리고 그 교육부의 차관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걸 총리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키스트 원장이 얘기한 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결국은 대답을 받아냈습니다.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진짜 그 어떤 그 개방형 혁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 김 원장님, 그 맞아요. 그게 되면 그게 되면 아까 우리 네. 송환업 부센터님 말씀하신 센터장님이 그게 되는 건가요? 네, 된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속은 소속은 키스트로 있어도 고대에 가서 하나의 그 학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일정 지금은 기간. 못 만듭니다. 못 만듭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게 꼭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미숙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평가제도라든지 미래재단인데요. 제가 이거 한 번만 더 말씀을 해볼게요. 미래재단을 우리가 2011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어요. 우리 발진재단이라 해가지고. 근데 2011년도에 실패했고요. 키스트 50주년 때 대비해서 15년도에 또 출하를 해서 또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시작을 해서 키스트만을 위한 게 아니고 과학기술계를 위해서 발전재단이 아닌 과학기술 나눔을 하겠다. 석학연구자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승인을 해줬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1% 지금 기부 운동하고 있고 외부에 또 아시는 분들은 지금 기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과학기자협회에서도 일정 금액을 좀 그 내용을 듣고 기부하겠다는 얘기 있어서 상당히 좀 잘 좀 됐으면,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요, 지금 출연연에서 대학으로만 가는 인력을 저는 대학에서 출연연으로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어떤 머니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일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그 키스트 자체의 전략기술 12개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스트가 종합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 뭐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원자력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일부분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전체를 다 할 건 아닌 것 같고 차세대 반도체하고 양자 컴퓨팅하고 첨단 바이오 이런 쪽은 저희가 매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조직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랑 이야기가 된 거죠. 네, 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랑.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융합연구는 제가 14년도 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초대 융합연구 본부장 갔더니 출연연 25개 연구기관이 인력 교류를 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제가 강제적인 조항을 넣어가면서 또 베니핏도 많이 주면서 했는데요.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장관까지 그거 완화해라 뭐 하여튼 그런데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융합 연구를 할 때는 좀 본격적으로 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분 얘기는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사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 기재부, 과기부, 혁신본부, 연구회 출연연 아까 우리 안 수장님 말씀하셨지만 층층 시합니다. 근데 66년에 키스트가 설립이 됐고 67년에 과기처가 설립이 됐습니다. 과기처. 근데 과기처가 설립됐을 때 뭐라고 했냐면 키스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과기처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간섭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짜로 이제 우리끼리만 한 얘기인데 제가 한 달 전에 국회에 가서 얘기하다가 사무총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올해 어떻고 키스트가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래서 올해 출연연의 연구비는 한 3% 정도 그 상향이 됐어요. 연구비가. 근데 키스트가 12%를 가져가니까 다른 출연연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키스트만 연구비를 이렇게 많이 주냐.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성장을 하려면 키스트가 좀 소속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를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지금 시대는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약간 마찰이 있을 거라서 진짜로 뭔가 이제 출연료는 놔줘야 돼요. 놔주고 잘못했을 때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자율성도 없고 책임도 못 묻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우리 과연 선진국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 기술 패권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그나마 키스트는 그래도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세 분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추가적으로 지금 어쨌든 정부 들어와서 국가전략기술을 12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저걸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옛날에도 우리가 각 정부마다 차세대 뭐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쭉 해왔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또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과연 성공할 수 맞습니다.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네네. 의문들이 제시되거든요. 그 예. 아인슈타인이 원래 인세너티라는 그 인세인 예. 제정신이 아닌 거 인세너티 미친 네. 거에 대한 그 네. 디파인을 한 적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네. 직접 옛날 지식과 방식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뭔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인세너티라고 디파인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인세너티 같아요. 인세너티. 그러니까 네. 옛날 방식과 개념으로 계속하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기를 원하면서 자꾸 이름을 구호를 새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트 원장을 떠났어. 만약에 원장님이 그 정말 그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정권을 가진 어떤 그런 위치에 만약 있다면 12대 국가 전략과학기술을 어떻게 추진하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저한테 뭐 그런 기회는 뭐 주어지지 않겠지만 주어질 수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첫 서두에 시작할 때 작년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격상이 됐는데 과거에 그 개발도상국가 때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깊고 기워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6장 6절, 9장 9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클 수 없어요. 새로운 챕터 1장 1절부터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평가라든지 또는 R&D 시스템이든지 모든 걸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저는 우리는 2등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 1등 못 합니다. 더더욱 우리 현재 이런 머니라든지 인력 소스의 크리티컬 매스가 작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 7월에 임기가 끝납니다만 내년 초에는 진짜 제가 했던 혁신을 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문화, 창의적 문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또 평가도 2단계 평가를 했지만 그게 진짜 올바른 것인지도 다시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뭐 원장님 그런 위치에 뭐 가시든 안 가시든 간에 이런 국가 전략 기술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안준모 교수님이 요 직전에 이렇게 했던 국가 전략 기술을 성공하려면 혁신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네, 맥락을 맞습니다.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원민석 교수님이 긴급 손을 드셨는데 혹시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실제 아까 제가 전략기술에 대해서 키스트 전략기술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왜 네. 여쭤봤냐면 모든 출연연이 다 비슷비슷한 네. R&R을 얘기하고 네. 또 전략기술도 다 비슷비슷한 거를 하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좀 차별화해야 뭔가 네. 될 것 같은데 이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탄소 중립 분야에서 만약에 그린 수소 생산을 한다 그러면 애기연하고 키스트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애기연은 메탄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수소 추출하는 그런 그레이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우리 키스트가 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수존에 물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해요. 그렇지만 키스트는 원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냥 어드밴스드이고 남들이 해놓은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키스트는 이 전략기술 어프로치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양자 컴퓨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초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양자 컴퓨팅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절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냉각 장치가 더 큽니다. 그래서 키스트는 차별성을 가지고 상온용을 한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오케이. 두 번째로는 스핀을 기반으로 한 확률론적 컴퓨팅. 이쪽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좀 예. 차별성 있게 우리는 원천 오케이. 기술을 끌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원장님 아까 이제 국가전략기술 관련해서 이제 뭐 사실 인력에 대해서 우리 송한업 센터장님, 부센터장님 말씀하신 게 참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이게 아까 산학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예를 들면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있으면서 키스트에 교차 근무가 가능합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융합연구 형식으로, 융합연구 형식으로 가능하죠. 융합연구 원수로 행식으로만 그래서. 가능합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 출연 연구 소간에는 거의 인력 이동이 유동성이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어떤 사업 프로젝트 뭐 기술 이렇게 따라서 그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그런 모빌리티 어떤 그걸 이제 해야 되겠죠. 융합뿐만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 넓혀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야 되겠죠. 예, 그걸 키스트 원장님이 그냥 먼저 주장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키스트 내부에서 그게 돼야 뭐 학교 네. 간에 이런 아까 뭐 이런 어떤 그런 모빌리티라든지 또는 기업가의 모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네, 명분을 가지려면 키스트 네. 내부에서부터 칸막이를 없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우리 한은미 상임대표님 마무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시간 많이 애쓰셨습니다. 늘 이런 포럼을 하다 보면은 의욕과 그 다음에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자산들이 많은데 얼마만큼 실행할 수 있는가가 늘 고민이었고 앞으로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과학인으로서의 서로가 노력해가는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한은미 상임대표님 마무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실련 TV를 통해서 시청해 주신 분께도 똑같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우리 웨비나 뭐 이렇게 또 발제 토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아마 과실련 포럼은 오픈 포럼은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를 오피니언 리더들 모시고 듣는 그런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방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이 지방화라는 게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지방 권역의 어떤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포럼 여러 가지 지방의 해난과 여러 가지 어떤 과학기술가의 여러 가지 연관 이슈들을 다루는 그 트랙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투 트랙으로 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포럼 위원장도 두 분을 수도권을 대표하시는 분, 지방을 대표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두 분 공동체제로 하면서 오픈 포럼을 확 아마 바뀔 겁니다. 우리 한은미 상임 대표님께서 나중에 새해 아마 맞이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포부랄까 청사진을 말씀 드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 한 해 동안 오픈 포럼을 여러 가지 사랑해 주신 우리 가실련 멤버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다 감사드리면서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안녕하십시오. 많으셨습니다. 예.